오늘의 주제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에너지 건강관리법입니다. 강의를 해주실 이창현 강사님은 현직 약사님이시고요. 제주시 약사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창현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들리시죠? 네네, 잘 예,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창현 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가 이제 특강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오면은 참 다행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질병의 형태로 이제 오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병적인 노화 현상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노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제 나이가 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PT를 공유하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현대의학, 그러니까 그 의료 쪽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구 의학을 이제 좀 늦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똑똑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에서 또 이제 상당히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의료가 발달해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병을 고치러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병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적인 그 관점보다는 사실은 의학의 시초부터 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거죠. 의학과 대체의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의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의학을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병을 고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환자 자신이 갖는 자연 치유력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치유력이라는 걸 요즘 시대에서는 면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절에도 이제 약이라는 개념이 있었긴 한데 사실 이제 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이제 음식하고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약이란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인지하시고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나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혈압, 고혈압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뇨병, 그러니까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되게 이제 무서워하고 그게 뭔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병이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병이라는 거는 항상성을 벗어난 상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한 그 어떤 항상성을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그게 벗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걷고 있다라는 그 항상성에서 벗어났겠죠. 뛰었기 때문에 아마 걷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어떤 혈액의 움직임, 그러니까 혈압이라든지 움직임 속도,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 수치들이 걸었을 때랑 뛰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었을 때 그 항상성이 뛴다고 해서 깨졌다고 해서 그것을 병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그냥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다른 특별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아주 뭐 나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항상성이 벗어나서 새로운 항상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로 그 항상성이 바뀌었냐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면서 걸을 때 그 항상성에서
찔 때 항상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항상성이 벗어난 이유는 뛰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좀 더 들어가서 왜 뛰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뒤에서 뭐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러 쫓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피하려고 뛰었어. 라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뛰어야만 하는 그 이유 자체를 없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뛸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면 이 사람은 뛰지 않고 걸을 것이고 걸게 되면은 다시 뛰었을 때의 항상성에서 걸었을 때의 항상성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질병이라는 것이 한번 망가져서 몸이 고장이 나서 한번 망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으로요. 여러분 어딘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항상성이 깨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항상성이 깨지게 된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원래 항상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프신 분들이 그 아팠던 이유를 제거를 해주면은 다시 이제 건강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항상성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특성 중 하나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최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최적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꿨다라는 거는 이 최적화 상태를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이제 그걸 해결해 보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질병이 발생하는 핵심적 정의 중 하나가 바로 항상성이 깨져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 좀 정리를 해주면 우리 사람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 상태에서 에너지를 쓰다가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면은 피곤하겠죠. 예. 그래서 서 있던 사람이 피곤해지면은 앉고 싶어지고 거기서 더 피곤하면은 눕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항상성이 바뀐 거죠. 서 있던 상태에서 앉는 상태, 앉는 상태에서 눕는 상태, 항상성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 있을 때하고 앉았을 때와 누웠을 때, 혈액이 움직이는 상태라든지 혈당의 상태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병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병이라는 거는 무언가 심각하게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깨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나의 에너지 상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성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를 다시 얘기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자연 치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병적인 상태에서 나이가 드시고 많이 아프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우리가 그분 보고 뭐냐면 기력이 다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기력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가 높은 상태면은 그분은 건강한 상태고 에너지가 좀 낮은 상태면은 그분은 질병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질병이라는 거는 건강한 상태의 항상성에서 항상성이 에너지 수준에 따라서 점점 떨어져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항상성보다 더 낮은 상태에서 무언가 균형을 잡았을 때 그때 상태를 이제 병원에서는 바로 이제 질병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아 놓았던 상태에서의 항상성이 깨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 기준이 변했다는 의미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몸을 조절하는 것들이 새롭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 다시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몸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바로 에너지 상태가 여러분들의 항상성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이게 준 강의를 작년까지는 되게 활발하게 하다가 올해 들어서는 준 강의가 지금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데 보통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순간순간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이 중강의는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서 벽에다가 막 얘기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화면 나오신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손짓 같은 거 해주시면은, 아, 제 얘기가 잘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뭐 좀 이해가 되시거나 하시면은 좀 수긍이 되시면은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약이라는 걸로 들어갈 건데, 저는 이제 본업이 약사입니다. 그죠? 예, 약사인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약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약사님이 약을 안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어떤 질병이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약이란 건 정말 안 먹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근데 이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약이라는 것이 가졌던 의미는 깨진 항상성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어떤 그 깨진 이유, 항상성이 깨진 이유를 고치는 걸 저는 이제 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도 그것이 바로 에너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자연적인 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현대의학에 들어와서 약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깨진 항상성을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유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강제로 체내의 신호 기전을 조절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혈압 환자가 어떤 이유로 혈압이 높아졌어요. 자, 이거 주위에 많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진짜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혈압이 높아진 그 이유를 없애주면은 저는 혈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유를 제거하지 않고요. 혈압이 올라간 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약을 씁니다.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은 혈압이 높아졌던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효가 없어지고 나면은 다시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강제로 조절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혈압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약을 또 먹어야 되겠죠? 또 먹습니다. 또 떨어졌고, 약효가 없어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예, 원인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혈압약을 타시는 분들이 병원에서 약을 받으실 때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대다수의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이거는 그냥 평생 먹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자,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혈압이라는 게 생겼던, 다시 얘기하면 평상시의 혈압에서 나의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진 항상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졌던 이유를 알게 돼서 이거 되돌리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혈압이 떨어진 것처럼만 보이게끔 약을 먹게 되는 거고,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진짜로 우리 몸이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병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혈압을 관리하는 부분 또는 혈당을 관리하는 부분 또는 여러분들의 몸 어딘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그게 조절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이 항상성이 깨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의 장기가 너무 오래 써서 너무 무리하게 써서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요즘 병원에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연구가 되는 건데요. 전자약이란 개념이 있어요. 전자약. 이게 뭐냐면 뒷페이지 보면은 이런 거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뇌파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조절이 되더라라는 건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는 이렇죠. 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걸로 해볼까요? 타이레놀이라는 이제 두통약이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죠. 누군가가 열이 나고 통증이 있으면 때 이제 이게 염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열 진통제,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먹고 그 열이 나고 아픈 그 통증을 주는 그 염증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열도 가라앉고 해열 그리고 통증도 없어졌다. 진통. 그래서 해열 진통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약이라는 약이라는 그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타켓한테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전자약이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타켓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뇌를 꼭 거치더라는 거예요. 뇌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대다수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뭐 일반인들도 오늘 좀 들어오시고 하셨지만 대다수 분들이 뇌를 다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약이라는 게 그냥 약 성분이 바로 타켓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거쳐서 반응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을 먹었더니 얘가 바로 염증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뇌 어떤 부위의 뇌에게 똑똑똑 나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뇌에서는 아 타이레놀이라는 애가 들어왔구나라고 봤고요. 그럼 너가 왔으니까 내가 그러면 염증을 조절할게 해서 뇌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신호를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타이레놀 자체가 바로 염증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과 염증 사이에 뭐가 있더라? 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전자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전자약이라는 건 정확히 무슨 얘기냐? 타이레놀 먹지 말고요. 머리가 아플 때 또는 열이 날 때 타이레놀이 똑똑똑 했던 그 뇌에게 줬던 그 신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뇌에다가 타이레놀이 준 그 신호를 그냥 신호만 주는 거죠. 약을 안 먹었는데. 그런데 약을 먹지 않아도 그 신호만 오더라도 뇌에서 염증한테 너 없어지세요라고 하는 약을 먹었을 때처럼 반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단순하게 해열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혈압약, 당뇨약 뭐 여러 가지 약물한테서도 지금 되게 광범위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연구가 되면 될수록 결국은 뭐냐? 앞으로 약이라는 것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뇌에다가 칩을 하나 꽂아가지고 이 사람이 혈압이 올라가면은 혈압약의 신호를 주면은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올라갈 때 당뇨약의 그 혈당이 높을 때 먹는 약의 신호를 뇌에다가 딱 주면은 혈당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뇌파 신호로서 이게 다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은, 자, 단지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현대의학에서 놓쳤던 부분이 스스로 지금 튀어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약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뇌 가속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병원에서 아까 이때까지 약을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장기가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한테 주로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췌장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당뇨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진 거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만약에 그 약물이 장기에게 직접적으로 반응한 거라면 한다면은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자약의 사례처럼 약물이라는 게 장기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거쳐서 반응한다라는 게 이미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장기가 망가졌다기보다는 그쪽 부분이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장기 어떤 그 혈압이나 당뇨, 혈당을 조절하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뇌 신경회로가 망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자약의 개념이 맞다면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뇌파에서의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게 바로 그거예요. 뇌과소성입니다. 즉, 뇌가 어떤 부분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뇌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망가진 영역이 망가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이 대체를 해주더라는 거죠. 시각세포가 이게 죽어 있는 어떤 맹인분들이 청각세포가 시각세포 역할을 해서 소리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보는 것처럼 같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쓸개가 안 좋아서 쓸개를 떼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쓸개라는 장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 요소인 쓸개즙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쓸개가 없는데 쓸개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쓸개를 떼내신 분들이 생각보다 흔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쓸개즙이 안 나옵니까? 다 나와요. 근데 쓸개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냐? 어디선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뇌파에서 쓸개즙에 관련된 신호를 내보내주면은 그게 쓸개가 없어도 어딘가에서 그 신호를 같이 받아줘가지고 같이 보내는 쪽, 수신하는 쪽, 받는 쪽에서 서로 어떤 뭔가 공유해줘서 그 기능이 돌아가게끔 해주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항상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존을 원하고 있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몸이 어떻게든 돌아가야 되고 그 최적의 항상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최적의 상태가 깨지더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그 다음 항상성,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항상성, 그 상황에 맞는 항상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뭔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지금 이 어떤 약물학적인 부분이 우리 뇌과학적인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약물학이라는 약에 대해서 이건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어, 맞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을 때 혈압을 그냥 다른 원인들을 다 무시하고 혈압이 올라갔다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 약을 먹어서 그것만 떨어뜨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의학적인 사고는 이제는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어떤 질병 상황을 볼 때는 이 질병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뇌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원래 내 정상 혈압이 120이었는데 내 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혈압을 150까지 올렸구나. 이렇게 올린 이유는 죽으려고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항상성이 만들어진 거죠. 120이라는 항상성에서 150이라는 항상성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항상성이 왜 그렇게 바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바뀐 이유를 고쳐야 되는 거지. 단지 혈압만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이해 다 되신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뇌는 고장난 적이 절대 없고요. 이거는 뇌가 고장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뇌가 서로 도와서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몸의 기관이 고장나서 약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뇌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정말 몸이 나빠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진짜 망가져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단지 그렇게 조절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항상성이 깨진 이유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이 노화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노화인자에서 얘기한 것들이 에너지 상태 ATP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사 산물, 체내 노폐물,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체내 환경, 음, 그리고 신경세포의 어떤 신호 변화, 이런 걸 다 모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다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노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화 반응은 결국, 어, 우리 몸 세포 안에 보면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ATP 생산이 방해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세포가 노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세포가 음,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ATP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AMPK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이 AMPK는 나이가 들수록 감소를 한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뭐냐면 내가 나이가 드니까 대사 ATP가 떨어지고 세포가 노화가 되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노화 상태가 됐으니까 그 결과물이 뭐예요? 내가 노화가 됐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모여서 있는 어떤 내 몸의 장기들, 기관들이 노화가 됐다.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더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기능에 맞춰가지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무언가 질서가 잡히겠죠. 그 질서를 그 수준에서의 항상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에너지 ATP 수준이 높았을 때의 질서와 ATP 수준이 낮았을 때 질서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달라졌을 때 여기 ATP 수준이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병이 들더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노화가 되더라. 결국은 에너지의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에너지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에너지 AMPK 회로를 잘 돌릴 수 있게끔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 노화 반응이라는 것을 보면은 세포가 ATP가 떨어져서 이제 세포 노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ATP가 떨어져서 세포가 노화가 되면은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ATP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ATP가 감소를 했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을 하거나 그리고 염증 수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시 또 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키게 되고 또 세포 노화가 됐기 때문에 또다시 ATP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해서 ATP가 떨어지면서 병적인 상황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수준에서 사실 더 이게 세포 노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 이 어떤 약물로서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물이 주는 부작용이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으로서 이거 조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ATP 감소를 이제 만든 첫 번째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찾았던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 상황과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음.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를 노화라고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사람들 에너지 ATP량이 많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때 하루에 100씩 쓴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를 살 수 있냐면은 100일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말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루에 1000씩밖에 안 썼는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은 하루에 100씩 썼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1000씩 쓴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뭐냐? 나의 생존 환경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 거 하고요. 나를 언제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호랑이가 있는 거하고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호랑이가 있는 상태겠죠. 고양이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한순간에 나를 죽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호랑이 옆에 있을 때 어떨까요? 계속해서 있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 호랑이 옆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경활동이라는 거죠. 그 신경활동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소모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존의 위기가 심한 사람일수록 ATP의 소모가 높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어떤 항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녁에 혈압을 재봤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혈압이 낮게 나올까요? 높게 나올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계속 받고 에너지를 너무 소모했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 상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시적인 어떤 노화 상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새로운 항상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푹 자고 나서 다시 에너지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에너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혈압을 다시 재면은 어제 떨어져. 저녁보다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바뀌는 항상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항상성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에너지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서 내 몸에 이 항상성이 뭔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병적인 상황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지. 요 짧은 순간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3, 40년, 50년 살아왔던 인생을 조금 더 느려가지고 뭐랄까요. 이렇게 온 거를 좀 더 들여다봐서 이렇게 굴곡진 걸로 보면서 순간순간의 에너지를 높여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한 항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한 1년 정도만 유지를 하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병들이 약을 안 먹어도 거의 정상값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수차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하냐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간세포잖아요. 그죠? 근데 간세포가 세포 주기가요.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안 좋은 항상성에서의 그 세포 상태가 보다 더 좋은 세포, 노화가 되지 않은 보다 더 좋은 세포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몸의 어떤 에너지 상태, 항상성이 확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의 그 간세포가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그게 6개월에서 1년, 1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몸 관리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병적인 상황에서 더 몸이 좋은 상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그 항상성을 주는,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떨어뜨리게 되는 첫 번째, 나쁜, 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수록 좋다라는 건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스트레스 관련된 것만 풀어도 거의 한 2시간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다 보시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만약 이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쓰게 되면은 보통 ATP라는 게 있고요. 이 ATP라는 게 ADP 그리고 AMP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데노신이죠. 이러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ATP 할 때 T는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그러니까 A라는 거에 A, 예, 아덴이라는 거에 P, P가 인산이에요. 인산. 이게 세 개가 붙었다가 ATP입니다. 그리고 이게 인산기가 하나 떨어지면서 어, ADP, 그러니까 더블, 2개라는 거죠. 3개에서 2개가 됐어요. 더블. 그리고 M, 이제 하나가 또 떨어지면서 모노, 예, 하나예요. 하나. 1. 그래서 ATP에서 ADP, ADP에서 AMP가 되면서 그리고 AMP에서도 또 떨어져 버리면서 뭐냐면 이제 아데노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들은 몸에 뭐가 많을까요? 아데노신이 많겠죠. 이 아데닌 요쪽을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퓨린이라고 얘기해요. 퓨린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퓨린을 많이 먹으면은 퓨린이 많으면 뭐가 생긴다? 통풍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예. 맥주를 많이 마시면 통풍 생긴다, 뭐, 등푸른 생선을 먹으면 통풍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퓨린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 퓨린은 여러분들 맥주 많이 먹는다고 생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몸 세포의 핵산이 파괴되면서 생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나는 맥주도 안 먹고 등푸른 생선도 안 먹는데 나는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써. 그래서 신경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그러면은 신경세포가 파괴된 거에서 나오는 이 아데노신 퓨린이 막 튀어나오면서 여러분들의 뭘 일으킨다? 통풍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 통풍을 일으키기 전에 뭐가 생깁니까? 바로 요산이라는 게 생기죠. 예. 그래서 저는 뭘로 보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힘들 때 몸이 뭔가 이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대사 산물이 바로 뭐다? 요산이라는 물질이고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제일 가장 큰 원인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의 이제 의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요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백 대사를 할 때 생기는 게 요산이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 단백질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요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부를 조금 하셔서 그래요. 예. 실제로 단백질 대사에서도 요산이라는 게 생기긴 한데요. 요산이라는 게 제일 많이 생기는 건 뭐냐면 바로 이 AMP 관계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단백질을 먹든 안 먹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무조건 뭐가 생긴다? 요산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요산하면은 통풍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요새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럼 요산이 생겼어. 그럼 통풍이 있는데 난 통풍 아닌데? 근데 왜 아까 저는 이제 대사가 떨어지는 ATP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요산이라는 건 통풍하고 연계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요산하고 대사, 그러니까 ATP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소개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제대학교에서 논문했던 그런 대사증후군의 요산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이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 내용들은요, 전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요산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산이 생겼을 때 그 요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말고 조금 더 깊은 이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이제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것들은 논문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논문 다 펀메드라든지 이런 데 다 검색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논문들을 찾아냈는지 그것들만 가볍게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 것들 좀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요산이라는 게 많더니 우리 몸에 요산이 많아지면 ATP를 생산하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요산이 많아질수록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못한다. 이거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몸에 요산이 많아지면 내 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못해. 기능을 잘 못하니까 ATP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될 거죠. 그럼 내 몸에 ATP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ATP의 생성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 만들어지는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도 억제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ATP 수준이 떨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ATP라는 건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당하고요, 호흡으로 들어오는 산소하고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ATP라는 에너지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ATP로 바꾸는 이 전환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즉 당과 산소가 남겠죠. ATP로 안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당과 산소가 남았기 때문에 당이 ATP로 안 바뀌었으니까 당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 혈당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ATP가 떨어지게 되면은 ATP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생기게 되면은 고혈당이 생겨서 당뇨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항상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뇨병이 생기는 것도 ATP랑 관련이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산소가 남게 되니까 내 몸속에 나도 모르게 산소 분압이 조금 높아져요. 산소 분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잖아요. 이산화탄소 분압이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아지면 그다음 뭐냐면 그다음 들어오는 산소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산탄소가 또 나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호흡 장애가 나오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요산이 많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산이라는 게 많아지면서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것이 나의 폐기능, 호흡적인 거, 그리고 혈당적인 거에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어떤 항상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항상성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물질이 뭐다? 바로 요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리지스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리지스틴이라는 것도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관련해서 뭐 비만 그리고 당뇨 이런 쪽으로 연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봤더니 요산이 높았더니 리지스틴이 높아질 가능성이 같이 있다. 그리고 요산하고 리지스틴은 같이 붙어 다니는 관계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요산과 리스탄에서의 직접적인 기전은 완전히 규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거 이제 밝히시는 분이 있으면은 노벨의학상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연구가 되어진 부분들 보면은 요산하고 리지스틴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요산이 많으면 리스트도 많아진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리스트도 많아졌고 리스트 많아졌기 때문에 비만 세포도 많아지고 당뇨도 이제 유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산을 낮출수록 좋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또 요산에서는 이제 ATP라는 거하고 직접적 연결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이거 갖다 놓은 건데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과일. 예. 그래서 과일은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요거 딱 알려드릴게요. 과당 섭취가 많으면 요산 생산이 늘어납니다. 어, 과일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요, 요산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과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요산이 많습니다. 요산이 많아서 통풍뿐만이 아니라 남성들한테는 통풍으로 오는데요. 여성들한테는 통풍이 관절염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 루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틀어지거나 관절이 굵어지고 관절 통증으로 오거든요. 근데 과일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통증들을 와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뭐 무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라고 이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은데 의외로 모르고 먹었던 그 과당이라는 게 바로 요산을 느리게 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나이가 드실수록 과일 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요즘 과일은 절대로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당, 그러니까 뭐 과일뿐만 아니라 이제 과당이 많은 거 있죠. 뭐 그 음료수 같은 거,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어디가 우리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시럽 넣잖아요. 그 시럽도 전부 액상 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당을 섭취를 하면은 몸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이건 꼭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니까 몸에 요산이 많아지니까요. 세포 분열이 잘 안 된대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몸은요. 30조에서 작게는 30조에서 많게는 10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이 어떤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수명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죽고 새로 만들어진 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요산이라는 게 이제 많으면 이 세포 분열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ATP라는 거는 세포 간에서 가지고 일종의 경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사회 활동을 할 때 돈이 필요하듯이 세포 안에서도 하나 이게 사회 집단이고 내 세포에서 뭔가 명령을 내리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려면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때 이 ATP라는 거는 일종의 주고받는 경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포 간의 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폐. 예. 그러면 자, 세포가 죽고 새로 만들어지는 이 세포 분열할 때요. ATP가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만 있어도 될까요? 많이 필요하죠. 어. 좋은 세포를 만들수록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예. 명품을 살 때도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명품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포들이 다 명품이었어요. 왜? ATP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ATP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좋은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산이 쌓이면서 몸속 요산이 생기면서 ATP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ATP 수준이 떨어지면서 그 수준에 맞는 세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수준에 맞는 세포들이 만들어지니까 그 전보다 에너지 수준이 이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 세포에서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명품 세포보다는 작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ATP 수준이 떨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요산을 없애줘서 여러분들의 지금 몸 상태에서 다음번 세포가 세포 분열할 때 그 세포 분열에 영향을 끼치는 요산이 줄어들면은 지금 세포보다 더 좋은 게 나올까요? 더 나쁜 게 나올까요? 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해서 한 1년 정도만 바뀌게 되면은 내가, 나이는 1년이 더 들었지만 나는 1년 더 젊어진 것 같아. 박사님, 작년보다 1년 만에 뵀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1년 동안 여러분들 요산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습니다. 요산이 막 쌓였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을 1년치 세포 분열이 점점 에너지가 떨어질 수준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누군가 봤을 때, 아유, 오랜만에 뵀는데 뭔가 되게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폭삭 늙으셨네요.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속마음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1년의 시간 동안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에너지 관리고 그 에너지 관리가 세포 분열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뭐다? 바로 요산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텔로미어 다 아시죠? 텔로미어. 유전자에서 길이가 짧아지면 빨리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산이라는 거하고 텔로미어라는 거를 같이 해봤더니 뭐냐면은
여기 있죠. 요산 수치가 높아질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요산 수치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이게 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요산이라는 것에 보면은 이제 요산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제가 퓨린, 아데닌 퓨린 쪽에서 이제 대사돼서 요산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뭐랑 관련되냐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대사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산 수치가 높은 거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관계랑 연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내 몸속에 요산이 많아질수록 그 요산의 분해를 더 잘하는, 그러니까 그 요산 수준에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돼요.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설사를 한다든지 변을 받는데 뭔가 좀 안 좋다든지 또는 변비가 생긴다든지 장이 안 좋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내 몸속에 요산 수치가 작을 때 그 요산 수치가 작을 때 생성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미생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미생물들을 관찰해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좋은 균이야. 유산균, 뭔가 유익균이야. 이러한 균들이 종류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요산 수치가 낮을수록 몸에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요산 수치가 높을수록 몸속에 유해균이 많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러한 미생물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그 뇌라는 게 이제 신경하고 장이라는 게 신경하고 이제 연결됐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상태하고 이제 신경세포 쪽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미생물들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라토닌이라든지 이제 GABA가 이런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 흥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좀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유익균들이 요산 수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유익균들이 많은 상태일 때 뇌가 뭔가 잘 움직이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요산 수치가 많은 상태에서 부패균들이 많아졌을 때 뭔가 염증 반응도 많아지고 면역이 깨지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 1대1의 어떤 이게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다 네트워킹으로 이제 연결돼 있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뇌가 또 연결돼 있는데 이러한 뇌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뇌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그런 환경에서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 인자, 항상성을 깨뜨리는 아주 제일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요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경 영양 인자에도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벽 그러니까 이제 비배비 막에서도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이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제 장누수 상태도 벌어질 수 있고 또는 이게 깨져가지고 병원균이 들어와서 뇌에 염증이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의 어떤 균 상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따라서 신경세포, 뇌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뭐하고 영향을 받는다? 바로 요산 수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 거를 쭉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에너지의 소모로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이 생기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고요. 그 스트레스에 대한 또는 뭐 스트레스가 아니라 운동을 많이 했다, 뭐 일을 많이 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큰 범위에서는 다 그냥 스트레스라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에너지 소모가 높은 상태에서 어 하면 우리가 이제 요산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이 되면서 전체적인 ATP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세포 노화가 되면서 이제 세포 내의 그 유전 염색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제 수명이
수명이 줄어드니까 세포가 빨리 파괴가 될 거고, 세포가 파괴되는 데서 또 이제 퓨린계가 나오면서 또 이제 요산이 또 많아지겠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요산 양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세포의 변화가 옴으로써 우울하다든지, 이게 분노가 생긴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ATP 감소 및 세포의 기능장애 생기면서 어떤 기존의 항상성이 깨진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질병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병 상황에서 우리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예, 그, 요 앞 단계를 없애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디 모든 강의에서 제일 얘기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상태, 질병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라는 거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절하거나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생기는 그 요산 생성에 대해서 요산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앞부분을 조절해주면 요 뒷부분들은 저절로 바뀌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스웨덴은 이제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이제 64세 이상의 노인들 약 4만 명한테요. 35년 이상에서 100세까지 장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 관찰했더니, 어, 그 중에서 4만 명 중에서 2.7% 정도가 100세에 도달했는데, 이 100세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제 12가지 지표를 쫙 검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어, 가장 크게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요산과 혈당과 크레아티닌 요 세 가지가 이제 100살까지 산 사람들은 요게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를 했더니 뭐냐면 100살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확실히 낮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차이가 많이 난 게 뭐냐면 요산 수치. 그리고 요산 수치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100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2배 이상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는데, 아까 텔로미어 길이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요산 수치 관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짧게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요산 배출을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생기는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이 암모니아라는 독소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가 생긴 거는 단백질일 때는 요소로 전해서 버리고요. 아까 그래서 단백질에서 해서 요산이 생기진 않습니다. 거의 요소로 전환해서 버려지고 보통 이제 이 그 세포 핵산, 퓨린계 쪽에서 해가지고 이제 요산으로 이제 분해되는데 이게 세포 내에서는 세포 밖의 농도보다 100배 정도 높기 때문에요. 만약에 세포 안에 요산이 높은 사람들은 피 검사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나 요산 수치가 정상인데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피 속에는 요산이 없어도 여러분들 몸 속에 있는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요산이 박혀 있고요. 세포 안에 요산이 있으면은 그게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된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부전돼서 ATP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통풍 같은 질병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대사성 질병들은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은 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그리고 우울증, 치매, 다 대사성 질환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세포의 요산 농도와 관련이 아주 깊다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은 이러한 요산 수치를 감소하기 위해서 자이론이라는 약을 먹이는데 이 약은요. 여기 요산이 유릭 애시드거든요. 요산이 되기 전에 보면 이게 잔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잔틴은 아데닌이 하이포잔틴 그리고 잔틴 그리고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이포잔틴이나 잔틴이 요산으로 바뀌는 걸 차단해요. 그러니까 이 자이로닉이나 약은 요 효소를 억제시켜 갖고 여기서 일로 안 바뀌게 만듭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많아서 문제냐면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걸 막았기 때문에 요거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몸에 뭐가 많은 거예요? 이게 많은 거죠. 근데 이 잔틴이 많으면요. 잔틴 결석이 생기고 요산 제사 장애가 생기고 잔틴 산유증이 생겨갖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신장 기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잖아요. 이게 망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디 되냐? 신장 투석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게 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요산 수치만 줄어든 거지 그 위에 있는 잔티라는 거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낮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요산의 병이 고쳐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은 틀림없이 다른 문제가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요산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소변을 기해서 신장 기능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신장 기능이 가장 망가지는 게 요산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많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좋아야 요산이 빨리 될 건데, 요산이 많아지면서 신장 기능도 나빠지니까 배출이 안 돼. 그러니까 요산이 또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병이 악화가 됩니다. 어딘가를 반응을 뚫어주려면 뭘 뚫어줘야 되냐면, 신장 기능에서의 요산 배출이 잘 될 수 있게끔을 도와주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PT들은 요산이 많아지면은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일상에서는 신장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1, 2, 3, 4, 5, 6, 7에서 이게 이제 저랑 친하신 이제 57만 유튜브인 박민수 원장님의 그 유튜브 내용에서 따온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를 열심히 하시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진짜 신장 기능이 좋아지려면 저는 뭘 생각을 하냐면, 음, 신장 기능을 좀 풀어주는 그 신장에 압력이 걸려요. 그 신장 기능에 압력이 걸리는 걸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좀, 그러니까 몸을 좀 풀어주는 동작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강에서 제가 이런 동작들 시험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제 책을 좀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타이밍 맞게 사실 오늘자로 제가 신장 디톡스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자로 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책이 출간이 되면서 또 이게 어쩌다 특강을 하게 되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필연인 듯 아주 이런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 책은 이렇게 막 사진들을 넣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게 저기 옆에는 QR코드거든요. 이거 나중에 캡처하셨다가요.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하시면은 영상으로 넘어가죠. 유튜브 영상에서 스트레칭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동작을 신장이 좋아지는 스트레칭 동작을 제가 이렇게 3가지 정도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상황일 때 에너지가 되게 소모가 높아지면 우리가 뇌파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때 뇌파를 조금 다운시켜 주면은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이 뇌파를 떨어뜨리면서 에너지 소모를 줄어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 호흡을 해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거에 제가 이제 신장이완 호흡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QR코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식,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뭐 마음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요 시간에 뭐 다 다루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 뭐 잠시 이제 소개하면은, 제가 이제 지혜 다락방이라는 TV 프로에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 관련해서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들을 한 40분 정도 방송 출연해서 이제 했던 게 영상에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깨알같이 PR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은 1시간 조금 넘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저는 약사라는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물질이 아니더라. 물론
아이가 40도의 고열이 났을 때 당장에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긴급한 상황에 약을 써야 될 필요는 있지만 약이라는 것이 원인 자체를 고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싶다면은 노화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지는 거를 이제 아주 건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지만은 앞으로 또 몇 년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이 올 겁니다. 스스로의 ATP 수준, 자연 치유력,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요, 새로운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왔을 때 그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건강이라는 건, 이 에너지 상태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대의학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몸을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